자, 이제 2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장애아동 통합보육 가운데서 제2강 통합보육과 장애 개념의 이해. 그래서 오늘은 장애 개념의 이해,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제 욕심이 상당히 많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의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강의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인 장애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어렵지 않죠? 신체,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불편한 것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가진 사람. 혹시 여러분들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나도 장애인이 아닌가? 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나도 장애인이 아닌가? 불편한 것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 혹시 미안한 얘기지만은 위장이 안 좋아서 밥을 먹으면 늘 그 소화 때문에 소화 불량이 있는 분,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특별한 게 아니고 사람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틀어서 그게 불편을 준다면은 장애를 가진 것이고, 태어날 때 장애가 없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장애를 가질 수가 있고, 평생 가는 장애도 있고 일순간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째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령화 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80%가 장애를 경험합니다. 에이징 프로세스죠. 노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관절이 나빠지고 병이 오고 시력이 나빠지고 치매가 오고 당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장애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자동차 문 닫으면서 손가락 하나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일시적인 불편이지만은 이 장애를 상당히 심각하게 경험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났던 장애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요즘은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치매다 뭐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교통사고 때문에 당하는 장애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하면은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모델 또는 의료적 모델,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치매가 있거나 큰 수술을 받았거나 하면은 꼭 병원에 갑니다. 특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사고를 만나서 여러분이 재활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개인이 당한 어떤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 개인적 모델 또는 의료적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씁시다. 일단 장애는 개인과 가정의 비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모델, 의료적 모델을 비극적 모델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시각장애를 가지면은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업보로 장애가 된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개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개인과 부모와 그 가정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거를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참 비극이다. 우리 집에는 장애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 모델은 비극적 모델이다. 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의료 재활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면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하여튼 여러 형태의 재활 치료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치료를 다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모델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여러 가지 편견, 집단 또는 소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게 되고 복지의 대상이 되고, 장애를 가진 대상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애를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네 팔자 소관이다. 내 장애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해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모든 책임이 개인과 가정에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한 달을 살려면 10만 원이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15만 원이 듭니다. 휠체어도 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 때문에 따르는 또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 비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모델인데, 이건 뭐냐면 70년대, 80년대에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캠페인,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그런 건데, 이 장애는 어떤 개인이나 가정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국가의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이걸 개인에게 돌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베트남에 파병 갔다 온 상위 군인이 있다고 합시다. 참전했다가 다치고 돌아왔어요. 개인의 책임 아니거든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치료해 주면서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사회적인 책임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동을 얘기할 때도 장애 아동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책임을 국가가 개인에게만 둔다는 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선진 국가로서는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재활 치료도 제도화하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권역별, 부산에 이제는 한 도에 도시 하나씩 재활병원이 생겼고, 또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학교가 차차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특수학교가 줄어들어서 일반 학교에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회적 모델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일에 장애를 가진 아동이 유치원에 가려고 하는데, 보육시설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층계도 가파르고 훈련받은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가파른 층계를 없애주고 장애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 교사를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장벽을 제거해주면 장애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들어서 장애 아동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장벽을 다 없애주면은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장애 개념이 바뀐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살아가려면 불편한 게 많다.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인데
아파트 사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문턱이 다 높아요. 문턱을 다 없애주는 겁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을 못 가요. 왜? 문턱이 너무 높아서. 문턱을 낮게 해주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면은 장애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에게만 모든 걸 다 하라 하지 말고 사회가 움직여줘서 국가가, 사회가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권리 차원에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은 장애는 많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장애의 개념은 뭡니까? 조금 어려워지는데 쉽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자료는 보시면 되는데 ICIDH라고 하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97년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장애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가 한 16가지가 법으로 나와 있는데 기능, 구조장애, 활동과 활동장애, 참여와 참여 제한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신체상의 기능이나 구조를 얘기해서 신체 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 주로 신체 구조와 신체 기능,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신체 구조고 심리는 발달 장애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적 능력이 좀 낮다든지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활동 제한은 뭐냐면은 지하철을 탈 때 승강기가 없으면 내려가지 못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목욕탕에 갈 때도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개인의 통합된 활동, 이동, 운동, 대인관계 이런 데서 활동에 제한이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참여와 참여 제한.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인데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복잡한 상호작용. 간단히 예를 들면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식당에 갈 때 층계가 넘어서 못 간다.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 전화 벨소리를 못 들으면은 통화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새는 진동이 있어서 진동을 느껴가지고 전화가 온 걸 알 수가 있죠. 말은 안 되지만 요즘은 뭡니까? 영상 매체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수화를 해가면서 통화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여와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에 대한 생각은 사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장애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 이러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사회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피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애 아동들이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왕따 안 당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주로 의사들이 하는 거고 어떤 산업공단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연금을 줄 때 얘기하는 건데 장애를 판정합니다. 장애 1급이다, 2급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장애는 1급, 2급, 3급, 4급, 6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정도를 판정해서 몇 급이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연금을 준다든지 어떤 서비스 혜택을 주려면은 무한정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이나 어떤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 생산적 활동과 능력 여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량화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판정 기준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신체 장애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사회적 장애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한 동네의 장애 아동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외부 환경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어떤 장애를 사회적 장애. 근데 우리 사회는 장애인보다는 정상인이 많습니다. 비장애인이 많아요. 세계 인구 통계 보면 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면은 5천만 가운데 약 15% 정도가 1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가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든지 그 비장애인 대다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장벽이 많다, 그런 얘기죠. 85%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15%는 여기저기 가다가 장벽에 부딪힌다. 물리적 환경, 거주, 아파트 구조가 어떠냐, 또는 어떤 계단, 신호등, 요즘은 신호등도 보면은 누르면은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뭡니까? 소리가 나죠. 또 길 건너갈 때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보드 블록을 해놨죠.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걸도 아니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환경적 배경인데,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영화에 자막이 나오죠. 원래 시작은 볼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이 나온 건데, 어떤 수화 이런 거 대신에. 그래서 요새 보면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나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손에 대는 게 TV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원래 리모트 컨트롤이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빨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비장애인들도 덕을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편한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요즘은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디자인을 장애나 비장애인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생각, 또는 어떤 생활 환경, 사회 환경, 어떤 이런 환경이 많이 변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 아동의 통합보육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넘어가죠. 사회적 장애 하면은 우리가 사회, 심리적 환경의 장벽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을 좌절시키고 사회 참여를 방해하죠. 장애인에 대한 혐오, 기피, 직업 거부 등의 차별적 행동. 저는 금년 2월에 대학에서 은퇴했습니다. 한 40년 교수 생활하고.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저도 노인네가 돼가거든요.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관광버스 탔다가 노인네들이 있으면 피한답니다. 가능하면 노인네들인데 같이 안 가고 따로 앉는답니다. 노인네들 계속 가면 냄새가 난다나요? 혐오입니다, 혐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옷 잘 입고 깨끗한 사람 옆에 앉으려고 그러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옆에 다가서려고 안 할 겁니다. 또 지하철을 탔을 때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인을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피해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만나면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기피, 혐오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만화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휠체어를 탄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물리학자 호킹스 박사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런 양반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목발을 짚었다고 해서 저 사람 머리도 나쁘다 하는 그러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편견, 혐오, 차별의식 이런 걸 없애는 것이 정말 통합보육을 위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장애는 어떤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장애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장애를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 어떤 장애인들이 갖는 활동 제한, 참여 제한을 포함하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는 다양성을 수용해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미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며느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160만 정도의 이중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것도 그런 다양한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국장애유형 장애인 복지법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장애, 시각장애 두 번 나왔네, 미안합니다.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아시죠? 정신장애인 아시죠? 신장장애인은 몸 안에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로장애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양반, 간질장애인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15가지 이런 장애인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안면장애는 확실히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장애 판정과 관련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다. 그 다음에 학령기 아동의 약 5%에서 7%가 장애를 가졌다. 상당히 많죠. 학령기, 학교에 다녀야 되는 아동들의 약 5에서 7%가 장애를 가졌다. 즉 이런 아이들을 특수아동, Children with Special Needs 들어보셨죠? 특수아동이라는 것은 특별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다. 그래서 학령기 아동의 5, 7%이 얘기는 뭐냐면 보육, 교육 대상자의 5, 7%가 장애를 가졌다. 특별한 보육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이 장애 개념이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